안녕하세요. 깡통거리입니다. 드디어 삼성이 참지 않겠다며 일본에 맞소송을 걸었습니다. 요 며칠 일본 관련 소식이 아주 그냥 빵빵 터집니다. 6월 22일 일본 JOLED는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미국 텍사스 지방법원과 독일 마나임 지방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삼성이 JOLED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JOLED에 따르면 삼성은 허락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OLED 제조 기술을 사용해 갤럭시 스마트폰을 제조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 8일 삼성도 눈눈이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너네도 우리 특허 침해했잖아 라는 의미에서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JOLED와 대만 에이수스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JOLED와 에이수스가 삼성의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해 미국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했고 이 때문에 삼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JOLED와 에이수스가 우리 특허를 침해했으니 영구적인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삼성이 입은 물질적 피해배상까지 청구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로 한국은 줄줄이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일본에서 코로나 확산으로 아베의 지지율 하락, 스가 내각이 출범했어도 지지율이 계속 곤두박질치자 작년 하반기부터 일본이 이제 남은 건 특허 소송밖에 없다는 예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칼을 빼들었으니 일본의 이 수법마저도 얼마 안 갈 듯합니다. 문제의 기술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특허를 낸 방막 트랜지스터 어레이 기판 및 이를 포함하는 유기 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라는 기술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1+1으로 에이수스도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에이수스가 JOLED에게서 OLED 패널을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이수스는 2018년 프로아트라는 OLED 패널 기반 모니터를 출시했습니다. 삼성에 따르면 이 제품에 삼성의 특허 기술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14년 10월 이 특허를 한국에 먼저 출원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에 미국에도 출원했죠. 미국은 2017년 9월 특허청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특허를 정식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보다 4개월 늦은 2018년 1월에 JOLED는 에이수스의 OLED 패널 샘플을 공급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한 명백한 특허 침해죠. 언론들은 요즘 삼성이 세계 곳곳에서 특허 논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삼성이 맞소송을 건 회사는 JOLED뿐만이 아닙니다. 스웨덴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 미국 반도체 회사인 롱온 IP 등 글로벌 업체들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 역시 맞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최근 법무팀 임원으로 미국 로펌 출신 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 앞으로 특허 전쟁이 더 일어날 테니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네티즌들은 반드시 압살해서 소부장 분야 적극 키워야 한다. 1등 자리 절대 내주면 안 된다. 단속 잘하자. 삼성에게 맞서면 털린다는 걸 보여줘야 해. 등 일본에게 지면 안 된다는 댓글을 남겼습니다. 내세울 거 없이 망하니까 이제 별짓을 다 한다고 조롱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소송 전력을 보면 JOLED가 뭘 믿고 저렇게 나대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걱정해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삼성이 그동안 특허 분쟁을 한 기업들 레벨과 그 결과를 보면 JOLED가 감히 명함도 못 내밀 거라는 거죠. 삼성은 2020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 소송에 휘말린 기업 탑3에 올랐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피소를 당했는데 미국에서 삼성이 연루된 사건만 36건에 달했습니다. 월 평균 3건씩 연루됐다는 의미죠. 삼성 뒤로 화웨이, 델테크놀로지, GTE, 애플, LG전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36건의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인 것들이고 원고 측에서 소를 취하하거나 양자 합의로 종결된 사건은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애플은 삼성에 소송을 걸었다가 참교육을 당했습니다. 2011년 6월 애플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삼성 역시 2011년 4월 애플을 상대로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5건을 제기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자 2012년 11월 삼성은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애플은 결국 맥프로에 삼성 부품을 뺐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 당시 맥북 프로에는 삼성의 SSD가 아닌 샌디스크의 SSD가 들어갔는데 사용자들이 맥북이 너무 시끄럽고 고기를 구워 먹어도 될 정도로 뜨겁다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 당시 맥북 구매자들은 사전에 이 맥북에 삼성 SSD가 들어간 게 맞냐며 확인하고 구매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3
2014년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의 국가에서 벌이는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9년에는 삼성전자가 독일 특허 회사와 벌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최종 승리하면서 600만 달러 규모의 모바일 기기 간 데이터 전송 속도 개선 특허 기술을 삼성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합스트가 소송을 걸었는데 삼성이 승소한 겁니다. 과연 이번에 JOLED는 뭘 믿고 삼성에게 소송을 걸은 건지 궁금합니다. JOLED는 사실 끔찍한 혼종입니다. 소니, 파나소닉 등이 2015년 합작해 설립한 회사죠. 태생부터가 혼종인데 변종까지 생겨났습니다. 중국과 합작까지 한 겁니다. 작년 6월 JOLED는 중국 TCL의 투자를 받아 TCL의 자회사인 CSOT와 공동 R&D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며 이번에야말로 삼성과 LG를 무너뜨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 당시 우리나라 네티즌들은 공부 못하는 것들끼리 뭉친다고 우등생되냐? 며 중국과 일본을 조롱했습니다. 이번에 네티즌들은 JOLED가 특허 소송을 건 일을 두고 JOLED 뒤에는 중국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과 소송하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2001년 원광대와 카이스트가 발명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한국과 미국에 특허로 등록된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후 삼성전자가 2015년 이 기술을 갤럭시 S6 모델부터 적용하자 카이스트의 자회사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심에서 패소하고 카이스트 자회사에게 합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당시 카이스트 자회사가 삼성전자와 재판하기 위해 들인 돈은 2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언론들은 중소기업이라면 시도조차 힘든 금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올레드 산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중국이 소송 자금을 지원하고 올레드를 앞세워 삼성을 공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은 그러면서도 중국 대신 통신 장비 점유율을 차지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미국과 영국 정부가 5G 이동통신 사업에서 중국 화웨이를 배제하려고 하자 일본 정부는 NEC와 후지스를 비롯한 자국 통신회사를 밀어주려고 미국과 영국에게 정부 차원에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끼리는 중국과 합작해 한국을 죽인다더니 정부에서는 호박씨를 까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1월 11일자 보도에서 새 국가 정부가 일본 기업의 5G 기기와 기술 보급을 위해 연계를 강화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큰 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대화만 한 걸 저렇게 거창하게 보도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일본 정부가 밀고 있는 NEC와 후지스는 세계시장 점유율이 1%대 미만입니다. 점유율만 놓고 봐도 정말 미국과 영국이 일본 업체를 택할 의향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화웨이를 제외한다면 현재 전 세계에서 경쟁력을 가진 업체는 삼성전자, 스웨덴 에릭슨, 핀란드 노키아가 유일합니다. 그중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 5G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심지어 일본 2위 통신사인 KDDI까지 삼성전자와 수조 원대 통신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일본 통신사가 삼성전자에게 공급을 요청했으면 말 다 한 건데 일본 정부는 현실 파악을 못하고 화웨이가 주춤한 게 절호의 기회라고 노리고 있는 거죠. 미국과 영국 정부는 5G 수주를 한두 개 업체에 몰아주면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기기 사업자 다각화를 생각 중이긴 한데 삼성과 에릭슨 다음 선택지로 노키아를 고민했으면 고민했지 듣도 보도 못한 일본 업체를 선택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업체가 유력한 대체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행복회로를 그렸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합작해 삼성을 때리고 일본이 틈새 시장을 노리거나 말거나 한국은 지난해 올레드 수출 109억 달러를 달성하며 쩌리들을 약올렸습니다. 2020년 기준 역대 최대 수출 금액입니다. 작년 디스플레이 수출은 18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대비 12.2% 감소한 수치인데 놀랍게도 올레드 수출은 6.4%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은 3년 연속 올레드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올레드 TV를 비롯한 프리미엄 제품이 코로나 시대에 불티나게 팔린 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 한국이 바이오 헬스, 시스템 반도체, 친환경차, 올레드 등 고부가 가치 신성장 품목에서 모두 연간 최고 수출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오 헬스는 11년 연속 증가하며 고속 성장을 했는데 올해는 특히 진단키트가 하드캐리했습니다. 진단키트가 불티나게 수출된 덕분에 바이오 헬스가 사상 첫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수출액 규모로는 10대 품목에 첫 진입했죠. 시스템 반도체 역시 반도체 수출에서 30%를 차지하면서 연간 수출액 기준 최초로 300억 달러를 돌파,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친환경차 수출액도 올해 39.9% 증가했습니다. 고부가 가치
우리 신성장 품목이 약진하면서 작년에 국제 유가가 33.6%나 하락했어도 수출 단가는 2년 만에 증가하게 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잘 나갈수록 일본이나 중국같이 질투하는 애들이 특허 소송을 제기해올 겁니다. 삼성과 애플이 소송에서 둘 다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둘 다 특허를 보유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삼성이 JOLED에 노련하게 대응하겠지만 우리 기업들이 계속 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난 9일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참가국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중국, 미국, 호주, 인도가 모두 참석하면서 남중국해의 긴장 고조와 관련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강 장관 역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거나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를 방지하고 비군사화 공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남중국해 행동 규칙의 협의가 국제법에 합치하고 모든 국가들의 권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회의 참석국들은 강 장관의 의견에 모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홍콩 국가보안법 문제 이후 두 나라는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핵심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중심으로 호주, 인도, 일본은 모두 같은 편입니다. 중국에게 적대적이죠. 인도와 중국의 경우 국경지대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난 후 사실상 국교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중국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정상회의에서 언론들이 가장 주목한 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동반 참석이었습니다. 지난해 열린 회의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는 참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동맹국과의 압도적인 결속을 과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에게 자신들의 입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쿼드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쿼드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4개국으로 미국, 호주, 인도, 일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미국의 전략이 더 구체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재균형 전략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사실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나라를 정확히 명시했다는 건 구상이 더 확고해졌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쿼드에 속한 나라들과 여러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태평양과 인도양에서 4개의 나라들이 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죠. 중국은 이에 반발해서 대응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쿼드 플러스 형태로 한국이 반드시 참여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예로 지난 9일 미 해군 칠함대는 미 구축함이 하와이에서 괌까지 한국, 일본, 호주 해군과 함께 항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쿼드 구상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물론 그때는 미국의 대선이 끝난 이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전략을 이어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략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쿼드 구상 속에서 한국의 상황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과 더불어 주변국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는 항공모함을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방부는 2021-2025 국방중기 계획을 통해 3만 톤급 항공모함 확보 사업을 2021년부터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내세운 항모 도입의 이유는 한반도의 인근 해역과 원해 해상 교통로 보호입니다. 현재 항모 보호와 관련해서는 기대 반 우려 반의 분위기입니다. 항공모함이 미국의 요청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될 가능성이 무척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100%죠. 이는
한국 정부가 밝힌 작전의 특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항공모함이 원해 해상 교통로를 보호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도양과 태평양 전역이 사실상 작전 반경이 됩니다. 따라서 미군 해군과의 협동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과 중국은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항공모함 구축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사명입니다. 항공모함 구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치명적인 오류는 모두가 외교 프레임, 미국과 중국 프레임에만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해양 강국입니다. 그리고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해군의 역할은 증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해로 나가는 유조선이나 상선을 호위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동아시아 대부분의 나라들은 해군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항공모함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공모함은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입니다. 독도와 이어도에서 일본과의 분쟁이 발생하면 항공모함은 해상기지나 요새 역할도 수행하게 됩니다. 중국은 이미 두 척의 중형급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025년이면 이즈모급 경항공모함 두 척을 보유합니다. 한국도 이에 발맞춰야 합니다. 2021년에 착수해도 중일보다 늦습니다. 항공모함 건설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수적입니다. 항공모함은 첨단 과학기술과 장비의 총집결로 우리 조선과 방산 기술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조선업 세계 1위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조선 건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훌륭한 항공모함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참고로 일본과의 차이점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2018년 12월에 항공모함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즈모형 호위함 두 척을 개조하는 것으로 정했죠. 공격용 전략 무기인 항공모함 도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해온 전수방위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죠. 전수방위란 무력은 오로지 방어를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항모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후 항공모함을 보유하려는 아베 총리의 진짜 목적이 공개되었습니다. 바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의 항공모함 역시 인도태평양 전략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은 이를 격렬하게 원하고 반길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올라설 수 있겠죠? 물론 중국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계획이 일본보다 더 엄청난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일본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대형 호위함을 개조하지만 한국은 일본보다 1.5배나 큰 항공모함을 새로 건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미국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상의 전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반응이 두려워서 항공모함 도입을 늦추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항공모함은 자주 국방과 더불어 한국의 영토를 지키고 한국의 국방력을 높이는 데도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항공모함 건설에 대한 국민의 큰 뜻이 모아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